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미국 독립선 언서의 이 찬란한 문장.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1년 뒤 헌법을 만드는 회의장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노예 한 명은 몇 명의 인간으로 계산할까요? 5분의 3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타협,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붕괴 직전의 신생국.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하지만 승리의 환호 뒤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을 묶고 있던 것은 연방 규약이라는 허약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거둘 권한도 없었고 주들은 각자 화폐를 만들었으며 국경마다 관세를 매겼습니다. 사실상 13개의 작은 나라였죠. 더 심각한 것은 경제 붕괴였습니다. 전쟁으로 쌓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각주는 서로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뉴욕은 뉴저지에서 오는 농산물에 관세를 매겼고 뉴저지는 보복 관세로 맞췄습니다. 외국도 미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여전히 미국 영토를 침범했지만 약한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무정부 상태로 빠르게 치닫고 있어. 이대로라면 독립은 무의미해질 것이오. 연방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필라델피아의 뜨거운 여름. 1787년 5월 필라델피아. 55명의 대표자들이 펜실베이니아 주의사당에 모였습니다. 공식 목적은 연방 규약 수정. 하지만 그들의 진짜 계획은 훨씬 대담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회의장은 창문을 닫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논쟁의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헌법 제정의 첫걸음, 의회 구성 방식부터 격렬한 불꽃이 튀었고 버지니아 같은 큰 주는 주장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뉴저지 같은 작은 주는 반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큰 주들의 노예가 되란 말인가? 모든 주는 평등해야 한다. 논쟁은 몇 주간 계속됐고 일부 대표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판이었죠. 결국 코네티컷의 로저 셔먼이 절묘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의회를 둘로 나누자.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이것이 대타협입니다. 회의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침묵했던 문제 폭발하다. 그렇다면 하원의 인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부 대표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의 노예들을 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부 대표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모리스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노예를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소? 투표권도 없는 재산을 어떻게 인구로 계산한단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 북부주들도 소와 말을 인구로 세워야 하지 않겠소? 매사추세츠의 엘브리지 게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이중의 권력을 주는 것이오. 노예로 불을 쌓고 그 노예 때문에 의회에서까지 더 큰 목소리를 갖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 핑크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부주들이 없다면 이 연방은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오.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독립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 이제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노예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남부 없이는 연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선택들 사이에서 가장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한다. 결국 제임스 윌슨이 끔찍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노예 5명을 3명으로 계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이 제안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명씩, 2명씩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악마와의 거래. 5분의 3 타협은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1조 2항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유인의 수에 다른 모든 사람의 5분의 3을 더한 수로 계산한다. 노예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처럼.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은 분노했습니다. 이 부결한 거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 나라에 불러올 것이오. 하지만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787년 9월 17일 39명의 대표가 눈물과 침묵 속에서 헌법에 서명했죠.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공화국이요? 아니면 군주국이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화국이요. 만약 당신들이 지킬 수 있다면. 서명하는 손들의 무게.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노예 무역을 허용하는 헌법에 서명할 수 없소. 엘브리지 게리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은 노예제라는 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소. 총 55명의 대표 중 16명이 회의를 떠나거나 서명을 거부하고 39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81세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헌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이것보다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지도 나는 모르겠소. 제임스 메디슨은 서명 후 일기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하지 못했다. 단지 그것을 연방 안에 가둬둔 것뿐이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솔직했습니다. 나는 이 헌법이 만족스럽지 않소. 하지만 선택지가 이것 아니면 무정부 상태뿐이었소. 헌법의 무슨? 헌법은 노예라는 단어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 이주 또는 수입이 허용된 사람들, 노동이나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마치 단어를 피하면 죄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 시민은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만 바로 그 헌법의 1조 2항은 수십만 명의 인간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5분의 3. 1조 9항은 노예 무역을 1808년까지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소 20년은 더 인간을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조 2항은 도망친 노예를 송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자유를 외친 헌법이 노예제를 보호한 것입니다. 알았던 사람들. 조지 메이슨은 경고했습니다. 노예제도는 하늘의 정의를 모독하는 것이요. 신은 국가를 영원히 벌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모리스는 예언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제도는 언젠가 이 나라를 둘로 찢을 것이요. 심지어 남부 출신인 조지 워싱턴도 말했습니다. 노예제는 내 양심의 짐이 되어. 하지만 나는 이것을 끝낼 방법을 모르겠어. 토머스 제퍼슨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노예제의 끝이 올 것임을 믿소.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떤다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연방을 지키려는 절박함 앞에서 정의는 미뤄졌습니다. 나중에 해결하자. 다음 세대가 풀겠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도덕적 부채는 미래로 넘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